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연휴에도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루라도 빠지기엔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을 둘러싸고 우려했던 대로 여야 간 정쟁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씩 모시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당에서 어떤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코너 편집장 대 편집장은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대신 추석 민심을 좌우할 키워드를 꼽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이번 추석 이야기거리가 필요하다 하셨던 분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의견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MBC 미니로 받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유감, 희생자에 대한 애도, 국민에 대한 송구함을 나타냈습니다. 문 예. 대통령은 먼저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선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면서 희생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과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했고요. 네. 이번 일이 반전을 이뤄서 대화와 협력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김 위원장 사과 말씀인 거죠.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걸 이 사과로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내놨는데요.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급선무로 막혀있는 남북 군사 통신선을 복구해서 재가동하자 이렇게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해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외압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네요. 네,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가 수사를 해왔는데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의혹이 제기된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 즉 속임수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었던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 씨, 또 해당 부대에 휴가 관련 전화를 했던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당시 서 씨의 소속 부대 지역대장이었던 B 씨 등에 대해서 검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7년 6월 1차 병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또 진료 기록, 휴가 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됐다고 검찰은 판단했고요. 예. 2차 병가와 개인 휴가 연가를 이어서 사용한 거죠. 이 경우에도 보좌관 A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 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건을 전화로 문의한 건 맞다. 하지만 이 전화는 만일 그대로 문의였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았을 뿐인 만큼 부정한 청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검찰은 또 추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당시 그 부대 지원 장교하고 지원대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현역 군인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육군본부 검찰부로 이들에 대한 사건을 넘겼습니다. 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면서 총 10명을 불러서 조사했고 30차례의 사실조회, 16곳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이 문제로 시끄러웠었는데요. 네. 일단 수사는 일단락된 거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동안 강하게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입장 좀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는 끝났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바로 고두 논평을 내놨는데요.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다.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라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이 1월에 고발된 사건을 늑장 수사로 일관해왔고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추석 전에 신속하게 불기소 발표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관의 통화 내역 등도 밝히지 않은 채 면죄부가 주어진 만큼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소식 잠깐 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 많이 줄었던데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0명, 5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휴일에 검사 수가 줄어드니까요. 이걸 감안해야겠습니다만 48일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특히 서울이 19명만 추가됐습니다. 어허. 하지만 도봉구 노인 데이케어 센터, 또 관악구 사우나,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사태, 이 사례들에서는 여전히 추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넘겨야 될 텐데요. 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하면 거리두기 확실하게 지키고 예. 마스크 꼭 쓰시고 사람 모이는 행사는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휴게소에서도 음식은 사가지고 와서 차에서 드시고요. 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가족 모임과 여행 이 두 가지가 이번 추석 연휴의 위험 요인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지난 5월에 어버이날 가족 식사를 한 뒤에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모두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그랬죠. 9월에도 가족 모임에서 자녀에게 감염된 80대 어르신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연휴에 최대한 대면 접촉을 자제하면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네. 모녀가 집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두 사람이 장애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사망 원인도 의아하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돌봄, 복지 사각지대다 이런 주장도 있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딸이 22살인데요. 경미한 지능장애, 예전으로 보면 지적장애 5급에서 6급 정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고요. 네. 52살인데 어머니는 2011년도부터 몇 년 동안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신질환 장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두 사람이 경남 창원에 있는 원룸에 살았는데 숨진 채 발견된 게 지난 5일이었습니다. 꽤 지났는데 뒤늦게 알려진 거죠. 그러네요. 둘이 숨진 시점은 또 발견된 시점보다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경찰은 20일에서 한 달 정도 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유서도 없고요. 외부 침입이나 외상 같은 타살의 혐의점도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검을 했는데 독극물도 검출이 안 됐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일단 어머니가 돌연사를 한 뒤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음에 이른 것 아니냐 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확실한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된 부검이 힘들어서 결국 사인 불명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집안에서요. 네. 20kg짜리 쌀 15포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23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은 방에 거의 가득 차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예. 냉장고에서도 김치 같은 반찬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딸이 물론 지적장애를 앓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지적장애다, 지능장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 딸이 약 7년 정도 사회복지시설에 분리돼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측에서도 지능장애가 있긴 하지만 밥을 혼자서 못 챙겨 먹을 정도의 심각한 지능장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집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건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모녀가 바깥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어머니가 뭐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는 하지만 네. 바깥에서 이 두 사람을 목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숨진 지 한 달 가까이 돼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사각지대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좀 외로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녀가 모두 지적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네. 뭔가 사회복지적인 손길이 다 써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성인이고 네. 여러 가지 또 생활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찾아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딸이 그러니까 방임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13살 정도예요. 아하.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분리시켜가지고 딸만 한 7년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이때만 네. 해도 잘 지냈는데 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와서 내 딸을 데려가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아. 근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뭐 경제적인 활동도 좀 지원해주고 조금만 더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하. 엄마가 데려갔다. 친권이 있는 자기 때문에 친권자기 때문에 데려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뉴스 타임라인 정리하겠습니다. 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여의도 최고의 골든마우스들이 상암동에 모였다. 국회 하이킥!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오늘 다른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하이킥 오늘은요, 여야 대결 없이 김기현 의원님만 함께하고 이 인터뷰 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인터뷰해서 균형을 맞출 예정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네네. 항상 함께 하시던 서른 의원님 앞에 안 계신데 그 수비가 없는 공격수의 자유로움이신가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죠.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요. 힘이 안 나시고요. 우리 서른님 네. 못 보니까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하, 예. 다음 주엔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해바다에서 일어난 우리 그 국민 피격 사건이요. 북한군에 의해서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됐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하셨지 않습니까? 이 1인 시위는 계속되는 겁니까? 우선 뭐 저기 서울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이 추석 연휴 중에 아마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자신의 거점 지역에서 아마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예. 사실 1인 시위 뭐 이거 그렇게 이런 현상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네. 워낙 대통령께서 자신의 그 시간, 이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 이게 본인 스스로 공공재라고 대통령이 24시간은 다 공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시니 하도 답답해서 그 약속을 지키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잃어버린 이 47시간, 그중에 특히 10시간 부분은 매우 심각한 이게 로스트 타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뭘 하셨느냐. 네. 왜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구출 지시조차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생명을 잃게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다가 이 불에 태워서 시신을 이게 뭐 훼손도 이런 그 비인도적 엽기적 행위가 없지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느냐. 그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씀을 안 하시니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네. 네, 조영 원내대표는 1인 시위를 하시면서 청와대에 정말 대통령이 계시는지 여쭤보러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연일 문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혀달라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이런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 당이 요구한 것은 당연히 그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죠. 그런데 네. 그것이 전부나 혹은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고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조치 요구 사항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 책임은
북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에게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실종자가 파악이 돼서 NLL 이북 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다면 뭐 해군이든지 뭐 해경 선박이든지 동원을 해서 스피커가 되고 우리 국민들 거기 우리 국민이 거기 있는데 빨리 송환해라 구출해달라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리고 민간 통신망 상습망을 통해서 그 구출 요구를 계속해서 날리고 그렇게 하고 외국 언론에도 알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또 안기부는 저기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그 라인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생명 안전을 지켜달라고 송환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시간의 시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끌고 다니다가 총살을 시키고 거기다가 불까지 태워버렸단 말이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군 당국자도 있을 것이고 해경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있고 통일부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그 책임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북한도 당연히 책임이 훨씬 더 크죠. 정말 비인도적인 처사를 한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피해자인 유로는 3주를 했고 김정은에 대해서 오히려 잘했다 뭐 칭찬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말씀을 10줄 하셨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것도 균형도 안 맞는 일이다. 지금 북한 당국에 대해서 네. 그거 뭐 신속한 무슨 뭐 사과 전통문을 보냈다고 해서 칭찬할 일이냐 아니다. 재발 방지뿐 아니라 진상 규명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네. 이게 그냥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이게 늦어도 너무나 늦은 6일이나 지난 뒤늦은 사과를 하면서 결국은 책임을 떠넘기거나 피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정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가지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부, 군 등의 책임, 소재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그 언급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런 책임과 잘못에 대한 규탄 내지는 진상 규명 요구 강한 목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살짝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북한이 그래도 신속하게 입장 표명하고 김정은 최고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 명의로 사과 표명까지 한 것은 처음이고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금강산에서 박광자 씨가 피살당했던 그 사건 때도 북한이 사과까지는 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북한 그 당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에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박광지 사건하고 이번 이 그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박광지 사건은 자기들 말로도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네, 그러고 박광자 씨 사건. 박광자 씨 사건.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전체 상황을 보면 뭐 자기들끼리 뭐 긴밀한 토론을 하고 본인에게 박광자 씨 본인에게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안 거쳤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6시간을 끌고 다녔습니다. 배에다가 로프에 매어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계획적이다. 살릴 수 있었고 얼마인지 자기들 말로도 물어봤다는 겁니까?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는데 그래 놓고서도 그거를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총살해서 죽이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태웠다. 이거는 박광재 사건하고 그렇게 이렇게 뭐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사과를 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번 사과를 했다는 것이 국무위원장 김정은 명의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팩트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통신문의 명의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통일전선부에서 이 전통문을 보낸 것이고 그 내용 중 일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식으로 자기 이름을 사과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있는데 2018년 4월 달에 황해도에서 중국 관광객 버스가 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자기 이름으로 보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깊이 속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속죄한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시진핑에 보냈고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 사실을 이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이런 걸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북한 매체 언어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전부 이름으로 그냥 통신문 하나 보내고 끝이단 말이죠. 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정부의 합동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사과문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할 10줄씩이나 넣어야 될까? 글쎄, 저는 네. 그 의문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중에 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는 물론 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시신에 대한 훼손 여부는 서로 남북 간이 현재까지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결과 나와야 확인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그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네. 이렇습니다. 제 일단- 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나온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동의하는 게 아니 동의할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우리 정부 당국이 그게 지금 사진 다 첩보보고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첩보보고로 그런 게 그리고 나왔었다. 그 자기들이 예. 들었다는 것이 보나마나 아마 감청했을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통신을 서로 주고받았겠죠. 그 내용도 다 들어 상부에 보고했고 어떻게 네. 할까 청소를 하라 그리고 시신을 화형시켜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나왔겠죠.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 어떻게 우리 정부 당국이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런 발표가 있었고 북에서 온 그거는 통지문은 정부 당국의 달랐다라는 공식 것이고 발표입니다. 북한이 아니라고 하는 네, 것 시신에 대한 자체가.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앞서 6시간을 끌고 다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어디서 그것도 나온 우리 말입니까? 정부 당국이 발표한 네. 때로부터 계속 로프가 또 끊어져 가지고 다시 또 찾고 했다는 것이 우리 측 발표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6시간이라는 발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발견하고 나서 6시간 동안 네. 나중에 그때까지 끌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최종적으로 6시 반에 우리가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후에 10시 반에 시신이 소각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예. 내용에 보면 그렇게 그 언론 보도를 한번 보시죠. 뭐 네, 제가 언론 보도 지금 확인해서 나온 것은 뭐냐면요. 3시간 정도 끌고 가다가 놓쳤다. 그래서 다시 또 그다음에 다시 또 찾아가 찾았다. 또 끌고 네, 갔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6시간 끌고 다닌 건 아니고 3시간.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가 그래 되는 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 팩트만 체크한 겁니다. 예, 뭐 전체의 취재한 뭐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고요. 예, 상당히 좀 열기가 뜨거운데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네, 여의도 하이킥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국민이 정말 안타깝게 피격 사망한 사건이니만큼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책임에 대한 규명이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아서 함께 북한의 책임 규명 요구도 하고 진상조사에 대한 수순도 밟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북한에서 뭐 한마디 나오면 여야가 나뉘어서 싸우고 또 국내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여야가 나눠서 싸우고 이래가지고야 진상규명 책임 규명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네네. 정말 그 김정은 뭐라고 했다가 통전부 무슨 통신문이 오자마자 갑자기 정부 여당에서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꼬리를 내리고 대북 규탄 결의하자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국회 하자는 것도 어느 날 사라져 버렸고. 그런 다음에 계몽군주라고 막 칭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문제가 현 정부 여당 측에서는 북한에게 다 책임 떠넘기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체의 책임 한 70% 정도는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의 당국자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 어느 누구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점들을 국회에서 따지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알아서 그냥 되는 대로 정부 여당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야당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정부 여당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못 들어봤단 말이죠. 그러니 이 점을 우리가 지적해서 현안 질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열자 그랬는데 본인이 안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이럴 것 같으면 뭐 왜 존재하나. 국민의 대신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얘기들을 물어봐 달라고 국회를 만들어 놨는데 뭐 정부가 발표한 대로 다 따라가라고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하냐 모르겠습니다. 네, 여야가 한 힘으로 좀 의지를 모으셔서 국내 문제도 규명하고 북한에 대한 진상규명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공동으로 여야가 만약에요 진상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과연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그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좀 더 확고해야 되는데 저는 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까 뭐 북한이 다르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자. 그래 대해서 책임을 묻자. 그리고 북한 당국자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문책한다는 그런 그 답변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칭송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뭐 관계를 좋게 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만 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거의 힘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여당의 태도인데요. 여당이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가 돼서 통과시킨 것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내용이 그 결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결의안 내용 중에서 그걸 빼자는 게 지금 민주당 얘기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사실이고 정부가 다 발표한 사실인데 그 당시 다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사안인데 네. 본회의에서 그걸 빼자고 하면 이게 그 진상규명의 여지가 있는 것이냐. 결국은 그냥 그 국면 탈피용으로 결국은 적당히 해서 이렇게 해놓고 유야무야 해놓고 시간 끌다가 뭐 진상규명한다 그러고 몇 달 지나고 나면 이제 국민 뇌리에서 잊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연작전이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 당국이 지금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가지고서 도대체 누가 이걸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네. 근데 지금 4912님이 들으시다가 서른 의원님은 오늘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한쪽의 말씀만 들으시니까 오늘 사정상 서른 의원님 못 오셔서요. 김기현 의원님 혼자 나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김기현 의원님 말씀만 듣고 바로 이어서 그 여당의 외통위 위원이죠. 이재정 의원 전화 인터뷰를 해서 양당의 목소리를 균형 맞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상대방 없이 혼자서 말씀하셨는데 좀 시원하게 거침없이 가능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아쉬우셨나요? 서른 의원님이 계시에 좀 더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공방을 하시면서 네, 다음 주에는 꼭 두 분이 함께 나오셔서 공방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국회 하이킥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하이킥 하세요.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격된 마당에 국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야당과 이럴 때일수록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여당이 맞섰는데요. 외통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대단히 송구하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사과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국민의 정말 가슴 아픈 그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면서 또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과 책임으로서 마땅한 사과를 하는 게 기대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뿐만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관계없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대통령 역시도 우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늦었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사실 사과를 하는 게 정치적 행위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듣기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지난 정권이었습니까? 오죽하면 유체이탈 합법이라는 얘기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정 운영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저희는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마땅한 책임을 묻는 그 첫 과정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부응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언급 주셨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한 규탄과 책임 규명 요구 그리고 우리 정부 내에서의 책임에 대한 그런 인정 이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야당 여러분께서는 그 문구 하나라든지 어떤 상황에 그때 꼭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좀 단선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사건 이후에 1년의 선상에서의 청와대 대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함께 봐주시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더불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발빠르게 또 국회 안에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각 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의 여러 절차 가운데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시고요. 이것들을 자칫 잘못해 정쟁으로 이끌어갈 때는 우리 국가 안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탄탄히 정말 제대로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물론이거니와 북한에 대한 철저한 책임 요구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수보회의 말씀 중에 너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남북 대화와 협력의 계기로 반전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크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판문점 합의라든지 9.19 군사합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정말 국회가 할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발전적 관계에 있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사정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비롯되는 비극적 사태에 근본적인 종식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종전선언 결의안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종전선언 결의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근본적인 종식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확고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었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 그 절차를 가지고 정부적 판단이 부족하다, 희생된 국민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부족한 것이냐 몰아붙였던 야당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자동 상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의결을 하는 과정도 아니었고 심의조차도 들어가지 않고 상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위원회 상정되고 난 뒤에 또 소위원회 논의되기 위해서 상정되는 것도 또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식의 언급을 하신 건 정치적 쟁점화 시켜서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자동 상정된 것은 오늘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에 제출된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절차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오늘 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상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다. 위원장이 간사하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정 안 할 수 있다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일하는 국회 이야기를 할 때 늘상 문제되었던 것들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무수한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던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의안의 자동 상정 시기의 원칙적 입장을 지키라는 것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고요. 네. 이 외배 규정을 남용할 경우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건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심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위원회에 계류시키는 첫 시작 단추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과잉 대응을 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동 상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야당 주장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예외 조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하면 자동 상정도 늦출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야당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왜 이 시기에 상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의 비판은 왜 이 시기에 이것을 의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이것은 네. 상정이라는 것은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재료들. 그리고 이후에 그 올려진 많은 법안들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데만 해도 지리멸렬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심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의결인데요. 네. 의결이 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그럼 시기적인 문제를 조절합시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상정 시기에서 그 말씀을 하는지 그러니까 흡사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상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곧 의결될 것처럼 느껴지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앞서 그래서 말씀하신 다른 생각이라면 바로 그걸 짚으신 그렇죠. 겁니까? 또 다른 네, 어떤 이 사안에 대한 네. 정쟁적 프레임 안에서 네. 좀 야당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외교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뭐 관행적인 국회의 어떤 경험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예. 정말 신중하되 단호하고 정말 신속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요건을 따져서 우리가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쟁을 여기저기서 한다면 국회가 진짜 정작 일해야 될 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 사안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이제 763 하나님께서 듣다 보니 궁금합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다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종전선언이 새삼 문제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또 하나의 지점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 간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가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응답하는 것이 불필요할 것인 것처럼 전제로 이야기가 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처럼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잠시 잊고 있는 국민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 사실상 종전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가야 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했고 네. 70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고 있고 흡사 종전선언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자꾸 이해하고 있는 야당의 공격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종전선언은요. 북에 대한 단호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네. 대치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를 또 부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사태거든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비극적 사태의 근본적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지금 현안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미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북한 등 당사자들 간에 한국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됐었다면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 체제인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프로세스를 절차를 밟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통신선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남북 간 사실상 회담을 재개하고 통신선 회복을 통해서 첫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지금 이후에 첫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나름의 수습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또는 조사 결과 책임자 문책 등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도 네.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북 간의 전쟁 상태가 아니었다면 한국, 중국, 한국, 일본처럼 누군가가 표류하거나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렇게 총으로 쏘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보다 북한을 이제 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안에 이끌어낼 수 있었겠죠. 네. 네,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하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북한이 과연 이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또 NLL에 대한 오래된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현장 조사라는 좀 물리적인 이제 투입을 전제로 한 상황만 떠올리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의 조사가 병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 영역에서 구축된 정보에 대한 이제 신뢰감 있는 교환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은 그런 물리적인 접근 이외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여건을 감안한 공동의 노력을 공동조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장 조사만이 아니고 각종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라고 말씀 네네. 주셨고요. 그게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주셨는데 북한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통지문을 보내와서 사건 설명도 하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과연 이 공동조사까지
가능할지 이것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외통위 위원이시니까 보도를 보니까 다음 달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고요. 또 이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방한할 거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방안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화상연설 강조한 종전선언과 연관이 있고 또 이것이 종전선언이 가능해질지 짧게 30초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네. 가능을 떠나서 필요한 일이고요. 예. 그와 관련한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국회가 합일된 목소리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네.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9201님, 오늘 그럼 편집장님들 안 나오시나요? 네, 아까 잠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편집장 대 편집장 쉬고요. 대신에 추석 밥상머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와 함께 할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너에게만 강요했다. 강제 결혼은 없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는 몸을 굽혀 내게 키스했고 나는 깜짝 놀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홀 중앙에 서 있었다. 꿈에 들어가서 즉시 돈을 인출하고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3분, 30분, 3분 기초적인. 아니,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아직 입을 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용법이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꿈에 들어갔을 때 다시 나타나자마자 롱차우 판사의 눈이 빛났다. 아내님, 꿈을 계속 이어가세요. 바로 그때, 그 직후에 그는 나를 끌어내려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그 키스는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나는 꿈속으로 키스를 했고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이어의 영혼도 산이 많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의 손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혼자서 내 브래지어를 풀었다. 나는 겁이 났다. 탐 두옹차우, 당신은 왜 그렇게 능숙합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의 숨결은 뜨겁고 쉰다. 아내님, 며칠간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당신을 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코어는 로앙차우에게 누군가가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 아내가 그것을 만져보고 다시 자랐는지 확인해야 합니까? 아니, 맙서사, 누옹은 비밀리에 28살이에요. 왜 이렇게 난잡해졌나요? 자우린과 노이에트맴은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그가 잘할지 말지 누가 신경 쓰나요? 거리가 멀어서 저도 좀 궁금하네요. 탄템의 지하세계에서 10년 동안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갈망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온화하게 나 자신을 섬기고 환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햇빛을 즐기고 있습니다. 불과 몇 분 후에 나는 무언가가 참기에는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로앙차오. 오늘의 처남은 진짜입니다. 왜 안 돼? 아니면 중지하세요. 나는 망설이기 시작했다. 아무